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우리 고유 명절 추석 당일이 되겠네요. 주부님들은 특별히 이래저래 바쁘실 텐데 힘든 만큼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사 공부 역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르네상스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문, 바로 메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어떤 흐름 또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르네상스 정신이 드러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2등 서열에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당장에 밥을 굶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아무리 희대의 작품이 눈앞에 있다 한들 먹는 것만큼 소중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헝그리 정신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어떤 예외적인 것들은 보편화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술가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 필수적인 조건은 그 예술가가 최소한 끼니 걱정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먼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 뒤엔 대개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를 살펴보면서 예술적인 천재들과 동시에 이 메디치 가문을 꼭 언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사 강의 시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메디치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또 한없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작품들만 보자면 메디치가를 거의 칭송하게까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 또한 그냥 간과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 익숙해지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의 누군가를 비난하자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 역사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미화하는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 혹시 심리치료 같은 거 경험이 있으시면, 치유라는 것도 결국 과거의 나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내가 받은 어떤 상처 같은 게 있었는가, 그런 거죠. 고해성사도 똑같아요. 성사를 통해서 죄는 사해지겠지만 어쨌든 통찰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역사를 쓴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봤다면 게르만 입장에서도 보고, 바이킹족 입장에서도 봐야죠. 십자군 원정도 유럽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불교 신자 입장에서, 유대교 역사는 유대인 입장에서, 프랑스 역사는 프랑스 입장에서, 영국 역사는 영국 입장에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도 그 개혁가들이 거기까지 가야만 했던 이유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치가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우리 인류에 엄청난 유산을 남긴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성인들은 또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들여다봐야 할 건 그들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관점에서 르네상스 작품들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르네상스 정신이 어떻게 당시 사람들 안에 작용을 했고, 중세와 근대 사이에 전환기에 살았던 사람들 마인드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또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개신교 개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개신교 개혁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섭리를 큰 그림으로 봐야 하고, 르네상스와 피렌체의 메디치 역시 그 안에 어떤 한 조각으로서 동시에 르네상스를 관통하는 어떤 것으로서 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메디치 가문을 일으켜 놓은 조바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어떻게
교황청 금고를 독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메디치의 입지는 아주 격상하게 됩니다. 교황청 재무 관리를 맡는다는 건 유럽 전역에서 교황청으로 보내는 돈을 전부 도맡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메디치 은행이 유럽 각지의 지점들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교구에서 교황청으로 돈 보내기가 쉽죠.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말 그대로 손가락 까딱만 해서 너무나도 쉽게 큰 금액도 세계 어디든 보낼 수가 있지만 텔레뱅킹 그런 매체 이전에는 무조건 은행을 직접 가야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교황청 재무 담당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교구에서 수월하게 교황청으로 송금을 하고 또 교황청도 여러 지역과 어떤 거래 같은 걸 할 때 은행 지점을 통해서 쉽게 지불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교황청과 관련된 모든 거래 및 송금 또 입출금 건을 대행하면서 메디치는 수수료를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청 재무관리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한 권력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디 좀 돈 받을 때가 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준다. 그럼 이제 확 파문시킨다라고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당시만 해도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조바니가 그렇게 자기 가문과 피렌체를 위해서 큰일을 하면서도 자기 딴에는 필요악이라고 믿었던 그 비윤리적인 행위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추기경들을 매수했던 일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 덕에 메디치 가문도 성장을 하고 피렌체 시민들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메디치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1429년에 지오바니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재산과 메디치 은행 대표직을 장남인 코시모 데 메디치가 물려받게 돼요. 코시모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로 피렌체 주교자 돔을 올린 일이에요. 브루넬레스키라는 위대한 건축가가 널려 있다 한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코시모 데 메디치는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아버지랑 다니고 그렇게 쌓은 견문을 통해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에 대한 창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코시모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란 건 역시 인품도 좋고 지능도 뛰어나고 사업 수완도 있었겠지만 결국 재력에서 대부분 오는 것이죠. 아무튼 코시모가 가문을 이끌게 된 시점에서 메디치 가문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로마에서 왔다고 해요. 정작 피렌체가 메디치한테 벌어다 준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메디치는 피렌체에는 그냥 돈을 쓴 거밖에 없는 거예요. 두오모를 올리고 용병 사서 쓰고 사람들 일거리 주고 건물 짓고 예술작품들 사고 도서관 짓고 성당 수도원들 지원하고 진짜로 밖에서 벌어온 돈 다 피렌체에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시모 데 메디치 풀네임은 코시모 디 조반니 데 메디치예요. 디 조반니 데 메디치. 디 조반니는 조반니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데 메디치는 메디치가의 라는 뜻이 되겠죠. 당시 이탈리아식 이름 표기에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시모 디 조반니 데 메디치라고 하면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의 아들 코시모, 이렇게 가문 내에 또 다른 이름들하고도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일찍 죽어요. 다미아노라고 하는데 우리 미사경본 감사기도 1량식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면 여러 성인 이름들 쭉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고스마와 다미아노라고 있어요. 초세기 순교 성인들인데 그 성인들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지금은 축일이 9월 26일이지만 예전에는 9월 27일이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코시모는 자기 생일을 9월 27일로 지냅니다. 실제로 태어난 날은 따로 있는데도 자기 영명축일을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코시모가 혹은 그 집안은 분명히 신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지오바니 때 피렌체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면서 가문이 극도로 성장을 이뤄내고 피렌체와 유럽 내에서의 입지를 굳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시모는 재벌 2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벌 2세라고 먹고 논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여러 분야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수도원 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신학, 문학, 역사, 철학, 고전, 예술 전부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문학 분야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재능도 발휘를 해요. 책도 좋아했고 그림에도 관심이 많고 인문주의 사상에도 깊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코시모가 그렇게 받은 교육 과정이란 게 학자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어요. 조바니는 뭐 당시 가장들은 다 그랬겠지만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희 꿈을 펼쳐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가업을 잇지 않으면 가문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권력의 세습 또 부의 세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공평한 어떤 것이라고 보지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이어받는다라는 측면만 생각하면 좋은 점이 분명 있어요. 기술의 축적이잖아요. 어디 3대에 이어오는 국밥집, 대대로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오고 있는 장인 가문, 이런 곳들은 사실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장사 기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바니는 아들 코시모를 가업을 잇는 훌륭한 은행가로 키우기 위해서 그 모든 교육을 받게 했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부터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가문의 그 거대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사람을 매수하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코시모는 배웠을 거예요. 사업체의 성장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혼인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당시 상류층에서는 혼인이라는 게 가문과 가문과의 결합이고 사업체와 사업체와의 결합, 또 권력과 권력의 결합이에요. 행복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했겠지만 만약에 당장 가세가 기울어 가고 있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어떤 집안하고의 혼인이 성사됨으로써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시모 역시도 본인이 원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버지 조바니의 주선으로 콘테시나 데 바르디라는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1415년이에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해적 출신 대립교황 요한 23세가 폐위되고 마르티노 5세가 선출된 같은 해이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코시모가 프리오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이 되기도 해요. 1339년생이니까 26밖에 안 됐는데 피렌체를 이끄는 리더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한 것이고 나중에는 종종 피렌체 대사 역할을 맡아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코시모가 결혼하게 된 이 바르디라는 가문은 은행업으로 성공을 해서 이탈리아 전체에서 가장 부유했고 또 최고 귀족이었는데 1300년대 중반에 부도가 나요. 잉글랜드 왕실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고 90만 플로린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해준 상태였어요. 당시 에드워드 3세 왕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영국이 뭘 하고 있었죠? 1300년대 프랑스랑 100년 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보르도랑 플랑드르 등의 영토도 소유하게 되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잉글랜드가 전쟁을 주도해 나가나 싶었지만 프랑스에서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고 이내 판세가 역전이 되죠. 잉글랜드가 패배를 해요. 그래서 잉글랜드 왕실에서 바르드 은행의 대출금을 못 갚게 되죠. 바르드 은행에서도 뭐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메디치가 바르디를 찾아와서 혼담을 나누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 양모 사업이나 하던 평민 출신이라는 배경이 항상 컴플렉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 가문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신분적인 입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디 가문 입장에서도
몰락해가는 귀족으로서 평민이랑 혼인관계를 엮이는 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업체와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90만 플로린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지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세계 최고 갑부가 파산할 정도의 금액이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대충 짐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빚을 갚아줄 만한 능력은 당시 유럽에서 메디치 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아버지 밑에서 사업도 배우고 귀족 집안하고 혼인도 하게 된 코시모 데 메디치는 장차 엄청난 부는 말할 것도 없이 피렌체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고 그런 피렌체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과 문학 또 건축 분야에 상당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메디치는 당시 피렌체에서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굳이 카테고리로 정리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코시모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과학까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시모가 각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자, 피렌체는 공화국 시스템을 고수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성로마 제국하고는 일단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황제가 영향력을 별로 못 미쳤어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 이후로 상업이 발달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교황청에도 헌금은 또 넉넉히 합니다. 그러니 교황청도 크게 터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도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발전과도 관련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피렌체는 스스로 공화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모도 정치적인 야망을 막 드러내고 그러질 않아요. 같은 맥락으로 부자이지만 부자인 티를 잘 안 냅니다. 말 대신에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럭셔리카를 몰 수도 있지만 작은 경차를 이용했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렌체는 코시모 지배 하에 있었어요. 어떤 중요 사안들을 논할 때에도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재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시뇰리아 위원들을 매수하고 또 투표 결과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중대 안건들이 종종 코시모 사택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피렌체의 평화도 코시모 손에 있고 전쟁도 코시모 손에 있고 코시모는 그렇게 타이틀만 없을 뿐 그야말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코시모의 행보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코시모는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스트로치라고 하는 가문, 또 특히 알바치 가문이 모여서 메디치를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루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토스카나 피렌체 근처의 도시가 있었는데 피렌체랑은 라이벌 같은 경쟁 상대였단 말이에요. 피렌체가 그 루카를 정복하려고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알바치 가문 대표 리날도가 코시모한테 책임을 묻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악소문도 퍼뜨려요. 메디치는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대죄인 고리대금으로 돈을 모은 것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두오모를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시민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도시 곳곳에 메디치 가문 문장은 또 왜 새겨놓는 것이냐. 결국 본인 영광을 위한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참 그때만 해도 이 정치계에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먹히긴 했나 봐요. 아무튼 1433년 곰팔로니에레를 설득해서 코시모 체포 명령을 받고 팔라초 베키오, 그러니까 베키오 궁이라는 곳에 코시모를 가두어 버립니다. 얼레벌레 하는 사이에 재판이 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알바치가 수를 써요. 근데 코시모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피렌체가 아니더라도 국외에서 지지자들과 동맹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먼저 피렌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코시모 사형시키면 피렌체의 안전도 장담 못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던 메디치 가족들도 곰팔로니에레랑 프리오리들을 매수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요. 동생 로렌초는 밖에서 군대까지 동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가 피렌체에 대사를 보내서 코시모 사형 선고를 막도록 합니다. 에우제니오 4세는
공의회주의가 한창 절정일 때 교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쌍하죠. 기센 추기경들 사이에서 힘도 제대로 못 쓰는 교황이었으니까. 정작 본인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검소하게 살았지만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할 때 교황 임무를 수행하느라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제도를 금지한 교황으로도 유명해요. 또 피렌체 두오모를 축성한 교황이 바로 이 에우제니오 4세였어요. 교황령이 침공을 당해서 로마를 탈출해야만 했던 굴욕도 당했지만 피렌체 공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기를 하게 됩니다. 역시 메디치의 도움이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베네치아의 한 수도 공동체 출신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면서 메디치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결국 코시모는 덕분에 사형을 면하고 대신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살려는 주지만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죠. 10년 추방형을 받아요. 리날도의 계획은 메디치를 아주 멸망시켜서 재산도 다 몰수해버리는 거였는데 메디치는 이미 금고를 다 비워서 빼돌려 놓은 뒤였어요. 그리고 코시모는 은행 사업체 자체를 다 들고 나갑니다. 동생 로렌초랑 주요 직원들 전부 다 동행하는 거예요. 처음엔 파두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베니스로 갑니다. 베네치아는 코시모랑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렌체 당국에 사절을 보내서 코시모 추방 명령을 좀 철회해달라는 서신을 계속해서 보내줘요. 근데 피렌체에서는 리날도 알비시가 권력을 다시 잡고 코시모를 거부하도록 하죠. 코시모는 일단 베네치아에 임시로 정착을 합니다.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엄청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돈을 써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는 팍팍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니스에 도서관을 지어줘요. 에우제니오가 있던 그 수도원에 도서관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 도서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 동네나 학교 도서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아무리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당시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아예 없고 책이 있어야 또 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모으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책을 수집해야 되고 또 필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려면 번역을 또 해야 되고 아무튼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명령을 하든지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가능한 일인데 코시모가 베네치아에 아주 굉장히 큰 선물을 한 거예요. 이때 미켈레치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맡게 됩니다. 미켈레초는 로렌초 기베르티의 제자였어요. 기베르티는 브루넬레스키랑 라이벌 같은 관계였는데 브루넬레스키가 두오모 공사건을 만난 바람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깐 언급만 했지만 도나텔로라는 천재 조각가랑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도나텔로도 역시 코시모의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활동을 했어요. 어쨌든 미켈레초도 메디치가 의뢰를 많이 맡겼던 건축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시모가 돈을 시원시원하게 쓰는데 누가 싫어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모는 베네치아에서도 고향을 떠나와 있다라는 것만 빼고는 편안하게 망명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피렌체로 귀환하게 돼요. 피렌체는 결국 메디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리날도 알비치가 아무리 메디치를 증오해서 추방까지는 어떻게 시켰는데 정작 본인이 피렌체를 이끌고 갈 능력은 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재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어요. 피렌체 같은 상업도시 국가들은 군대가 따로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업으로 성장을 했지 어디를 정복하고 땅을 넓히는 일이 주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군대는 돈 주고 사면 돼요. 뭘 굳이 목숨 걸고 남편, 아들들 전쟁터에 보냅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원어로는 콘데띠에로라고 불렀는데 용병 대장이죠. 14세기, 15세기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피렌체 같은 돈은 있지만 군대가 약한 국가에서 이 콘도띠에로를 일시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럼 콘도띠에로가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고용주를 위해서 대신 전쟁을 나간다든지 침략을 받고 있으면 방어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죠. 또 용병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사실 같은 업종 종사자들 아니에요. 무슨 애국심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병이랑 싸울 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달려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어차피
머릿수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고, 그 말은 대개는 싸움의 결과가 싸움 시작할 때 이미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메디치가 용병을 고용해서 임금을 부담하고 그랬는데 알비치는 그럴 재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건 피렌체의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라는 뜻이에요. 메디치가 추방당하고 그 다음 해 1434년에 밀라노가 쳐들어왔는데 피렌체 군대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피렌체 시민들은 알비치 가문을 원망하게 돼요. 왜 굳이 메디치를 쫓아내서 피렌체를 위험에 빠뜨렸냐라는 것이죠. 결국 피렌체는 메디치가 필요했고 의회에서 코시모 추방령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코시모는 피렌체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성대하게 귀환을 해요. 이때 코시모가 여자 노예 한 명을 데려오는데 마달레라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동안 첩이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까를로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사제가 됩니다. 다시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리날도 알비치는 어떡할까요? 찍소리도 못하죠. 도시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죄목을 달게 됩니다. 결국 다른 메디치 반대파들과 함께 리날도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코시모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게 말은 멋지지만 결국 파벌주의 또 당파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추방당하게 된 것도 결국 이런 파벌 싸움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 시민들도 이런 정치 싸움에 질려버린 상태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TV에서 정치인들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싸움 하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거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군주제가 낫겠다. 누구 하나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 의미 없는 당파 싸움도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코시모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시민들 앞에서 내색은 안 했겠지만 시뇨리아 프레요리아들도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도 전부 자기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파벌주의가 생길 위험이 없도록 관련 법 조항들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천천히 시행하게 됩니다. 코시모가 곰팔로니엘의 자리도 몇 번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감투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감투 없이도 못할 게 없었죠. 자, 피렌체는 드디어 이제 코시모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정적들도 다 처리가 되고 파치 가문 같은 경우는 메디치 편에 서기도 하고 그래요. 역시 전면에 드러나게 모습을 보이는 건 피했지만 적어도 보이기엔 검소하게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후로 30년간 1464년 75세로 사망할 때까지 코시모는 피렌체의 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코시모가 정치랑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무렵에 용병대장 출신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는 인물이 밀라노의 공작이 됩니다. 비스코티 공작이 죽고 대가 끊겼는데 프란체스코가 사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공작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코시모가 돈도 좀 많이 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스포르차는 코시모랑 친구처럼 굉장히 잘 지내요.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북부랑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거의 반세기를 아주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이탈리아 국가들 간의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이 결국 르네상스를 더 발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한편 코시모는 교회의 중요한 사안에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피렌체 공의회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바젤에서 페라라로 갔다가 또 한번 공의회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돼서 피렌체로 오게 됐는데 그게 결국 코시모가 한 일이에요. 에우제니오 4세 교황을 설득해서 마침 세상 멋진 주교자 두오모도 있겠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걱정 마시고 피렌체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때 주요 안건들이라고 하면 공의회주의부터 해서 교회 안에 부패척결 그리고 동방정교회랑 논의할 것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학자들이 공의회 참석자 피렌체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미스토스 플라톤이란 인물이었는데 플라톤주의 학자였어요. 피렌체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코시모가 그걸 듣고 아주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중세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스콜라주의도 발전하고 신학도 발전했던 것인데 플라톤이 와서는
플라톤 사상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역설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지만 플라톤 사상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코시모를 충분히 감동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길로 코시모는 피렌체에 플라톤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당시 피렌체에서 플라톤 전문가였던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학자를 데려다가 운영하도록 합니다. 일명 인문주의 연구소 같은 거였어요. 플라톤 저서들을 라틴으로 번역하도록 하고 피렌체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카데미아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피렌체에 또 설립을 해요. 피렌체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에요. 산마르코 수도원에 설치를 하는데 이 산마르코가 결국 르네상스 시대 동안 피렌체의 인문주의 본거지가 됩니다. 역시 미켈레초가 설계를 맡았고 공공도서관이니까 피렌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코시모는 미켈레초한테 자기 손자 로렌초의 도서관도 의뢰를 벌써 미리 해놓기도 해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이 도서관 건물도 당연히 르네상스 스타일로 설계를 하고 여러 고전들을 수집해서 채워 넣게 됩니다. 처음에는 70여 권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800권이나 되는 책을 소장하는 도서관이 돼요. 인문주의의 매료가 되어 있던 코시모였기 때문에 고전 부흥을 위해서 고대 문학 작품 수집은 필수였겠죠. 유럽 곳곳에 중요한 책이란 책은 다 수집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어디 사업장에 빚받을 게 있으면 책으로 대신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구한 책들은 필사를 해서 여러 권으로 만들고 당대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시민들도 누구나 무료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인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모는 르네상스 시대 학문 발전에도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문화와 예술에 대한 후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이외에도 프라 안젤리코, 또 프라 필리포 리피 같은 화가들도 후원을 합니다. 프라라는 타이틀은 수도승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프라이어라고 하죠. 안젤리코 수사, 리피 수사인 거예요. 당연히 성화를 위주로 많이 그렸고 코시모 덕분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 언급했던 미켈레초 미킬레치, 그러니까 팔라초 메디치 리카르디, 그러니까 메디치 저택 설계를 의뢰받아서 짓게 됩니다. 메디치 가족이 살았던 집인 것이죠. 이 메디치 궁 안에 동방박사 경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경당 안에는 베노초 고촐리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동방박사들의 행렬이라는 주제의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길에 올랐다는 내용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 역시 성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점은 이 그림 안의 인물들의 얼굴이 메디치 가문의 당시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롭겠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이 행렬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문의 대표의 얼굴이 코시모가 아니라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라는 점이에요. 훗날에 위대한 로렌초라 불리는 그야말로 르네상스 절정을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코시모가 죽고 장남 삐에로가 아버지 뒤를 잇게 되는데 5년 만에 통풍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렌초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그림이 예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메디치 가문 부흥기의 2세대 코시모 디 조반니 데 메디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조반니가 일궈놓은 가문을 코시모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으로 발전시켰고 가문뿐만 아니라 피렌체의 발전, 또 르네상스의 발전을 이루어낸 그야말로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와 로렌초 시대의 피렌체, 또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